장기 투자가 아직까지는 현재 시점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걸로 일단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시장보다 훨씬 우수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도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아케보스, 빌황, 네네. 정말 입지전적인 금융인, 한국계 네네. 금융인으로 네네. 뭔가 자부심까지 느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아주 큰 사고를 쳤죠. 네네. 그 대규모 손실 사건, 패밀리 오피스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헤지펀드라고 했다가 네네. 나중에는 패밀리 오피스라고 했거든요. 예. 이 패밀리 오피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빌황의 경우는 이제 본인이 타이거라는 데서 원래는 증권사 직원이었고 저랑 그래서 이제 가깝고 그런 게 동료였으니까요. 여기도 비슷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동방페레그리안 증권에서 같이 일했었습니다. 네. 근데 증권사에 있다가 이제 타이거라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에 발탁이 됐고 나중에는 분사해서 자기 개인 독립적인 헤지펀드를 운영했는데 2012년, 13년, 그러니까 한 7, 8년 전에 자기 헤지펀드를 할 때 아시아에 그 투자하는 헤지펀드는 빌황과 나머지 그 정도로 뭐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자부심도 좋고 아시아인으로서 금융인으로서 월가에서 가장 성공한 중국, 인도 뭐 모든 사람을 합쳐서 그런 롤 모델이었는데 7, 8년 전에 이제 자기 헤지펀드를 문을 닫고 자기 돈을 갖고 이제 패밀리 오피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키고스라는 패밀리 오피서는 100% 자기 돈이죠. 그래서 100억 달러가 본인 돈인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4, 5년 전에 얘기 들었을 때는 그때 한 4, 50억 달러쯤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100억 달러인지는 모르겠지만 빌과 같이 투자하는 그 타이거 문화생들이 있습니다. 그 줄리언 로버슨 회장 밑에서 같이 배우고 독립해서 월가에 다 지금 뭐 기라성 같은 헤지펀드인데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같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국 오면 저랑 같이 기업 방문 다니고 뭐 밤새도록 토론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들이 워낙 잘해서 매년 20%씩 성과가 났다고 하면 5년 전, 6년 전에 4, 50억 불이면 지금 100억 불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공표 의무도 없고 고객 돈이 1불도 없으니까 SEC 미국 증권관리위원회 보고 의무도 없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패밀리 오피스는 뭐냐면 그런 초거액 부자들이 그 재산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투자 사무소를 만드는 것이고 그 미국에서는 그 록펠러 재단이 최초의 그 제대로 된 패밀리 오피스였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시작했는데 제가 있는 삼성에 있을 때 록펠러 재단이 한국 투자를 많이 할 때 저희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사무실을 가면 이제 아주 아름다운 그림도 그려 있고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갖고 하고 보통은 그 한 패밀리의 금융자산이 1억 달러, 한 1,100억 정도는 돼야지 직원들 몇 명을 두고 운영을 해서 보통은 그렇게 액티브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본을 보존하고 그 부를 절세를 해서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빌황의 경우는 본인이 아직도 젊다고 생각을 해서 뭐 꼭 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하니까. 근데 본인이 아주 액티브하게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들은 얘기는 고객 돈이 하나도 없고 내 돈이기 때문에 헤지펀드는 보통 2배 이상 레버리지를 안 합니다. 롱숏 에퀴티 펀드. 그러니까 제가 2004년, 5년에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대상 헤지펀드를 할 때도 제 돈이 100이면 한 50에서 100을 빌려서 150에서 200 정도만 투자하거든요. 근데 빌의 경우에는 다 자기 돈이고 워낙 잘했기 때문에 자기 돈이 100이었으면 400, 500 아니면 그 이상을 빌려서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는 근데 100이 자기 돈이고 600을, 500을 빌려서 600을 투자했으면 그것에 한 20, 30%만 주가가 빠져도 자기의 원본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거든요.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파생 상품 뭐 그런 다른 음모론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너무 레버리지를 많이 해서 근데 그거는 그 타이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압축 포트폴리오를 갖고 왜냐면 세계 최고의 분석 능력이 자기네 있다고 자부를 하니까 그래서 세게 투자를 하는데
고객 돈이 아니고 자기 돈이니까 돈을 더 많이 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조금 뭐 저도 왜 그랬는지는 좀 의아하고, 근데 이제 그 스타일 자체는 항상 그렇게 해왔고, 자기네가 잘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고, 실제 그 타이거 컵스들이 지난 한 5, 6년, 6, 7년 동안 제일 많이 들고 있던 게 초창기부터 넷플릭스입니다. 그렇게 그냥 뛰어난 회사를 조기에 발견해서 아주 그 집중 투자를 해서 높은 성과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왜 그랬는지 저도 참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금융계에 알 수 없는 또 내관이 있구나.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부실화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구나라고 걱정을 했는데 일반적인 헤지펀드는 그렇게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는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 돈을 운영하는 데들은 감독 당국에 계속 그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프라임 브로커들이 그 들여다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뭐 계속 그 뉴스에서 나오는 게 그 6, 7개 프라임 브로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크레딧 스위스, UBS, 뭐 도이치 노무라 뭐 이런 데들이 다 기라성 같은 미국 10대 일본 그 메이저 증권사인데 그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그 과다한 레버리지를 특히 일부 종목에 집중 투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종목들은 10% 이상을 그 아키고스가 보유한 걸로 나옵니다. 뭐 훨씬 종목당 수십억 달러씩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점이 남고 미국 감독 당국이 일단은 조금 들여다보겠다. 이제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게 하나 궁금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레버리지를 써서 이제 그 반대 매매 청산이 돼가지고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도 이제 금융권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저에게, 그러니까 빌황에게 그 채권을 갖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정리하는 걸로 같이 터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령 아키고스라는 패밀리 오피스와 골드만 간에 다 개별 계약이기 때문에 아키고스와 모건 스탠리 계약 때문에 증권사마다 계약 내용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골드만하고 모건 스탠리가 빨리 정리해서 거기는 손실이 이번에 없다고 그러고 노무라는 2조 원, 크레딧 스위스는 한 4조 원 손실을 봤다고 얘기 나오는 게 계약 조건이 틀릴 수도 있고 물론 리스크 관리 능력의 차이도 있지만 그래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빌려주던 돈보다 청산을 해서 반대 매매를 해서 들어온 돈이 적어서 노무라랑 크레딧 스위스는 조 단위의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구상권이 패밀리 오피스의 주인인 빌황한테 직접 할 수 있는지 그거는 현재로서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 당국에서 그 해당 기관들을 금융기관들을 이제 좀 들여다보겠다. 그 다음에 허점이 무엇이 있는지 좀 보겠다. 이거는 이제 결국 뭐라 그럴까요? 어떤 금융 규제 같은 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수순이 아니냐라는 걸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충격이 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좋으신 질문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형사상 책임은 없다. 왜냐하면 개인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 거는 그건 개인의 자유지 마음이니까. 않습니까? 이제 하지만 그 관행상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 브로커가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들은 그동안 감독 당국의 보고 의무도 없었기 때문에 약간 방치가 됐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패시브하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안 해서 보수적으로 한다는 가정하였는데 실제 보면 이제 뭐 아키고스도 그렇지만 소로스도 패밀리 오피스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헤지펀드로 조 단위의 돈을 버는 사람들이 패밀리 오피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옛날에 금융위기 때 돈을 숏을 쳐서 많이 번 존슨이라는 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액티브하게 아직도 현역같이 하고 또 헤지펀드보다 레버리지를 더 많이 한다면 그 자체를 좀 감독 당국이 들여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뭔가 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뭐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 내내 그게 되게 중요한 월가의 그 관심거리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제 그 빌황 어떤 그 변동성에 의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털린 거잖아요, 재산이. 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던 해당 종목들은 정말 수십 %씩 폭락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역으로 반대 매매 때문에 시장에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니까 그 해당 종목이 지금 오히려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바이오컴 CBS 하는 데랑 디스커버리, 저희가 뭐 동물 같은 거 보는 동물의 왕권 디스커버리 채널 이제 각각 한 50%, 한 30% 정도 일주일 사이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블로그로 골드만하고 모건 스탠리가 팔 때 또 일부 헤지 펀드들이 그 바닥에서 싸게 쇼핑을 했습니다. 아. 먹이사슬이 그런 거거든요. 생태계라는 게 한 명이 죽으면 그걸 또 다른 데가 이제 갖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게 꼭 좋은 가격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가져간 데는 또 헤지 펀드들입니다. 아, 네. 결국 그게 시장에다 던지면 정말 끝도 없이 추락하니까 거기서 네. 반대 매매를 할 때도 매수자를 찾아가지고 블록들을 하는 거군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50% 떨어진 가격이면 펀디멘털리 이거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선수 같은 헤지펀드들이 또 달려들어서 또 받아갔습니다. 네. 재미있죠, 되게. 이게 참 금융시장이 그러네요. 진짜 그 뭐라 그러죠? 정글? 네, 예, 그렇습니다. 정글 같은 느낌. 예, 야수들이 우글대는 그 정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 빌황에 대해서 워낙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분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데에는 이분만의 어떤 그 장점이 있었겠죠. 좀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어떤 게 장점이셨나요? 그러니까 그 되게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가서 아버님이 목사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님이 또 미국 가서 금방 돌아가셔서 집이 좀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되게 헝그리하고 아주 그 절도가 있고 이제 그런 그 친구인데요.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현대증권 뉴욕에서 그 영업을 했죠. 주식 네. 세일즈를 하다가 저랑 이제 같이 일한 그 동방 페레그린이라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리서치 헤드라고 빌은 이제 한국 대만 주식 그 영업을 하는 시니어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타이거 같은 큰 고객은 자기가 진짜 별의별 일을 다 해주는데 그 사람이 투자에가 도움이 된다면 진짜 밤을 새워서라도 뭘 찾아주고 그러는데 별로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는 2류, 3류 고객은 거들떠보지도 자료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옛날부터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실제 그 증권사는 80-20, 80-20 룰이 있어서 20% 고객이 돈을 다 벌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했죠. 근데 워낙 똑똑하니까 1997년에 주식 영업맨을 그 타이거 창업자 줄리언 로버슨 회장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데려갔고 그 자체가 월가에서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워낙 잘했고 그래서 5년 후에 이제 자기 회사를 나와서 독립할 때 그 줄리언 로버슨 회장이 또 몇천만 불 시딩 자금을 주고 그래서 뭐 계속 그 선순환의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종목을 고르는 눈,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세게 투자하는 능력. 근데 이번에는 시장이 조금 여러 가지 불안하고 미중 문제가 그런데 조금 너무 그 압축 포트폴리오를 또 특히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걸은 게 저도 왜 그랬는지 약간 이해는 가지가 않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그 지금 이제 연세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데 학생들이 요즘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투자, 뭐 투기에 가깝게 하는 친구도 많아서 뭐 가상 화폐, 그다음에 뭐 이제 금, 뭐 다양한 것도 물어보는데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 통해서 쉽게 정보를 그렇죠.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주식보다는 성장성 있는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여학생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에서 아마 여학생들이 수익률이 훨씬 좋을 것 같고 남학생들은 미국의 IT 주식,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 많이 투자합니다. 얼마나 알고 투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아직 그 성향이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는 보통 여성들은 좀 이렇게 확실하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를 좋아한다. 남자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남자들은 저게 좀 여자들이 볼 때는 좀 너무 허세가 들어갔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있죠. 뭔가 꿈을 쫓는. 이게 이제 투자 스타일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의 성적은 이렇게 그 여성들이 좀 더 돈을 벌었다. 이거 뭐 뉴스에도 나온 얘기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 국내에서도 작년에 뉴스에 여러 번 나왔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 20년 전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들이 장기간 데이터를 갖고 남성 구자 어카운트랑 여성 구자 어카운트를 했는데 매년 남성 구자 어카운트가 수익률이 여성보다 낮았습니다. 그 이유가
남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되게 잘 알아. 이 회사 내가 펀디멘트 잘 알고 적정 주가도 내가 알아. 그래서 매매를 많이 했고, 여성은 항상 겸손하게 20년을 한 사람도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고 항상 배우려고. 그래서 그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작년에도 NH증권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새로 열린 계좌 수익률을 보니까 여성 30, 40대가 제일 높아서 플러스 26%, 11개월 동안, 남성 20대가 플러스 4%.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차이가 크네요. 여성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를 장기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이게 결국 장기 투자가 아직까지는 현재 시점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걸로 일단 나온 거네요.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여튼 자꾸 오르면 요거 팔고 들어오른 걸로 뭐 사고 그 사이에 요게 떨어지면 다시 그때 주수를 늘리지 뭐 그때 이런 생각 잘 안 됩니다. 네,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항상 실패를 하죠. 그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기업이 정말 좋다. 이게 이제 보통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브랜드 가치가 높다라는 기준을 정할 때는 이미 지금 이렇게 뭐 코카콜라, 뭐 애플 이런 식으로 확 자리 잡힌 기업을 선택한다면 쉬운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 기업에 이제 조금 선투자한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기업들 가운데서 브랜드가 어떤 기준으로 그런 이 기업은 좀 성공할 것 같아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 성과가 좋다고 이제 책에 썼던 게 제가 그냥 막연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인터브랜드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컨설팅 회사가 매년 가을에 그 랭킹을 발표합니다. 전 세계 그 브랜드 100대 브랜드 기업. 그래서 이제 5년 정도를 놓고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 근데 브랜드는 한번 모멘텀이 생기면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의 주가와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시장보다 훨씬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멘텀은 뭐 결국은 5년 후, 10년 후에 꺾일지 모르지만 1, 2년, 2, 3년은 항상 더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모멘텀이 좋은 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 말씀하신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계속 좋고요. 그다음에 삼성도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뭐 나이키, 아디다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포츠웨어 만드는 데들 브랜드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그 루이비통, 뭐 디오르 이런 명품, 세포라 이런 걸 갖고 있는 LVMH 이런 데들이 브랜드 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은 거버넌스도 대부분 좋은 데가 많고 성장도 많이 하고 브랜드 가치도 높은 게 아니라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점, 지금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1.7% 넘어서고 뭐 2% 앞으로 넘어설 거다 이러면은 뭐 성장주는 꺾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나스닥이 좀 흔들리고 세계 금융시장이 같이 흔들렸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의 시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1.9조 달러 플러스 지금 뭐 2.2조의 그 인프라 사업 재정 부양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엄청난 그 달러가 풀리잖아요. 이게 결국은 세계의 돈이 미국 경제는 강해지니까 신흥국 돈도 다 이쪽으로 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국은 좋아지지만 신흥국들 뭐 우리 같은 경우 신흥국이라고 보기에는 뭐 성장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나라들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성과를 봐도 미국이나 외국 주식 성과가 국내 주식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에는 꼭 애국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성과가 좋은 곳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꼭 주식을 할 필요도 없고 주식 부동산을 분산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보면 미국 주식이 연 14% 올랐습니다. 배당 포함해서. 근데 100년 아니면 50년을 보면 미국 주식은 연 한 10% 올랐어요. 근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식도 한 10% 정도 올랐고 한국 주식은 연 7%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연
16% 올라서 삼성전자를 빼면 우리나라 주식은 연 3%여서 내수가 앞으로 계속 만만치 않을 텐데 내수하는 기업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그러면 수출, 제조하는 아니면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종목을 잘 고르는 게 국내에서는 중요하고 꼭 동학개미만 하지 마시고 외국 주식도 사는 게 좋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외의 좋은 투자처들, 기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어쩌면 그게 또 달러를 버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 글로벌 그 어떤 금융의 경험이 풍부하신 교수님이셔서 그 세계의 어떤 금융 흐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연세대생에게 인기 있는 주식 투자 입문 강의. 네. 네. 정말 주식 공부 많은 분들이 하신다 하면서도 자꾸 남한테 의존을 하는데 자꾸 스스로 뭔가 배워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이나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